네, 뭐 아무튼 오늘 촬영일은 6월 7일이고요. 인플레이션 아무튼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뭐 인플레이션 시대로의 진입을 한다는 건 무조건 시장 금리에 따른 것도 아니고 시장 금리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기준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 아무튼 채권 금리에 집중을 하셔라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해놨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 네이버에 프루팅을 검색하셔서 좋은 내용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명목 어닝스 일드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익 수익률이 어떤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P 레이쇼를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네, 분자랑 역수로 바꿔 분모를. 나서 장기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장기채 금리가 낮아지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일드 기반 자산이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줘야 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금 보장 상품이니까 10년물 금리보다는 시장 금리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S&P 500의 이익 수익률이 4.76%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P가 한마디로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P 레시오가 좀 낮아졌다는 뜻이죠. 명목상으로. 낮아져서 지금 4.76%까지 올라왔으니 이 정도면은 투자할 만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년물 기준 미국 10년물 금리가 아무튼 뭐 제가 최근에 아주 가장 최근에 아무튼 한 3% 정도 3%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2% 후반 정도인데 그러면 어쨌든 S&P 500에 속한 기업들이 4.76%의 지금 이익 수익률을 제공을 하네 명목으로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되게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시장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막 오른다 뉴스에서 많이 아마 보시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10년물 금리가 2% 후반이라는 건 역사적 기준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어딜 가도 금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아직도 금리를 많이 못 받거나 금리를 이제 이자를 수취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투자할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다만 이게 명목상인 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제 차트인데 요거는 이제 실질 어닝스 일드, 실질 이익 수익률 S&P 500의 어닝스 일드 그리고 마이너스 CPI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했을 때 이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어김없이 리세션이 왔다. 이게 이제 1950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인데 요게 이번에 이제 Q1 기준으로 그러니까 22년 1분기까지 업데이트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한 여기까지만 내려와 있었을 거예요. 지난번 차트에서는. 근데 오히려 물가를 반영하면 지금 아까 방금 전 앞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명목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물가를 반영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딥하게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채권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어차피 마이너스면 부동산도 월세를 매매가에 나누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죠. 연간 수익률이 나오는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S&P 500이든 물가를 적용하면 역사상 지금 가장 큰 마이너스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이익 수익률이 아직도 엄청 마이너스다. 간단히 생각하면 물가가 다시 정말로 아래로 내려오든지 정말로 갑자기 급격하게 낮아지든지 그죠? 물가가 아주 급격하게 낮아지면 오히려 증시가 더 가격이 빠져서 P 레시오가 더 줄어들지 않더라도 물가가 더 크게 하락하면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희망적인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희망적인 상황인데 그게 이제 어려울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전망이고 그 관련해서 왜 그런지는 이제 지난번 영상들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또 설명이 금방 있으니까 간략히 제가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트를 진짜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하나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 차트 하나면 앞으로의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빨간색이 10년물 국채금리고 빨간색 선이 파란색은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PCE 근원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 PCE 물가 지수의 연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왜 연준이 근원 PCE 물가를 CPI보다 PCE를 더 좋아하냐면 가장 좀 의도적으로 낮게 물가가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PCE 물가를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근데 보시면 이게 최근에 쫙
조금 요렇게 하락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자꾸 다 피크를 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근원 PCE로도 에너지나 이런 거 다 빼고 더 연준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PCE로도 지금 5% 내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간 상승률이. 예. 보시면 단 한 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73년에서 75년 그 1차 하락 구간 딱 이 한 차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요때 말고는 단 한 번도 10년물 금리가 근원 PC 물가보다 밑돈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때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이 또 어떠냐? 지금이 또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커브에 이미 지금 많이 뒤쳐져 있고 연준 같은 경우 시장은 어쨌든 요런 상황이 일어난 지가 이게 지금 차트로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 40년도 넘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발생하는 40년 만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아직도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좀 착각을 좀 환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일시적이겠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채권 금리가 막 안 튀어오르고 있었고 지금은 또 피크 아니야? 이젠 또 뭐 요거 조금 하니까 피크인가 보다 이제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피크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거면 이게 지금 원래 같으면 당연히 물가보다 PCE 물가가 제일 낮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채권이란 건 내가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을 받으려면 그 10년이란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만약에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채권 금리가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니까 시장 금리니까 이거보다 확 튀게 되어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좀 꺾여 내려가서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게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로 가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연준은 결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뭐 중립금리 얘기하면서 2.5%까지 가네 뭐 3%까지 가네 이걸 두고 뭐 매파적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8%가 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절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최소 몇 년간은 질질 끌려다닌다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이 파란색 위로 어느 순간 그거를 깨닫는 순간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그게 아마 올해 3분기, 4분기 정도 될지 않을까 싶은데 이 빨간색이 확 하고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더 추가로 이 10년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물이 만약에 10년물이 명목으로 5%가 간다, 6%가 간다. 그럼 최소한 이게 이 4.76이 여기 주식 S&P 500이 주고 있던 이익 수익률 4.76 이게 명목상으로 10년물 금리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2% 정도는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게 5%, 6%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6%까지 간다. 예를 들어 어느 순간 시장이 인식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확 뛰게 되겠죠. 7%, 8% 이렇게 뛸 수가 있겠죠. 그 상황이 제가 예상하는 내년 말까지 이제 올해 4분기 정도부터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물론 그때까지는 단기적인 횡보 장세를 거치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질 거고 다만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다르게 지금 원유 가격이나 여러 가지 보시면은 아무튼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알아서 튀어버릴 거다. 기준 금리는 좀 많이 오히려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 장기물 금리가 많이 튀어버리면서 아까 역전됐던 커브 역전은 오히려 정상화가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커브 정상화 구간에 증시나 이런 것들이 하락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기억이 나실 텐데 장기물 금리들이 확 더 튀게 된다. 그게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을 완전히 시장이 인식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제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네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 좀 어렵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금 수준에서 뭐 조금 내려오긴 하겠지만 네네.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채권의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높아야죠. 네네. 예,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최소한 5%에서 6%까지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채권이 5% 6%라면 결국 그 주식을 투자해서 얻는 어닝 일드가 그거보다는 네네. 높아야 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결국 그거보다 그 높아야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네네네. 그 어닝의 일드가 7%에서 8%, 뭐 나아가서 9%까지도 올라갈 수가 네네.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밸류에이션이 그 PER이 그러니까 S&P 굉장히 500의 낮아지 PER이 맞습니다. 13배, 14배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더 사실은 이따가 나오는데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보통 70년대 같은 아, 경우는 막 진짜 6%까지 떨어지고 PE가 그랬기 때문에 좀 암울한 얘기긴 예. 한데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쨌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나 그거를 이제 염두를 해놓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예.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더 높이 올라가진 않겠으나 이제 대다수가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워낙 지금 급격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 월가도 그렇고 많이 보고 있는데 유지가 되는 게 오히려 그냥 큰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 높이 올라가는 거는 아예 계산에 없어요. 프라이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대로 유지되는 리스크만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 되어 있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제가 바로 다음 차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M2가 요 보라색 1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인플레이션 피크는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를 좀 더 요 처음 피크를 친 거랑 비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랑 하면 3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항상 통화량 M2를 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수요 공급 이런 연준이 말하는 거는 사실 진짜 잘못된 그거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43년도 3년 정도가 보라색 모든 원칙 구간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났던 구간은 M2가 피크를 찍고 3년 정도 뒤 정확히 말하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처음으로 치면 처음 기준으로 이건 롱텀 트렌드라고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 요 차트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여기 있죠. longtermtrends.net 하면 정확히 더 기간까지 더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더 이게 바로 보이니까 한번 좀 시청자분들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3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3년 같은 경우는 3년이었고 다 이렇게 요게 정확하게 3년이기 때문에 보통 다만 요 보라선 이 10% 이상으로 M2가 안 늘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치솟진 않는다. 다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21년 2월에 27%까지 역사상 지난 100년 중 최대치로 올랐는데 이게 21년 2월에 3년이라고 한다면 아무튼 못해도 23년 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제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5월에 조금 조정이 되긴 했으나 이제 그런 기대감에 지금 시장이 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에너지나 뭐 이 M2를 기본으로 가정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지정학적 그리고 연준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정고점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그걸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네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M2 통화량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봤더니 보통은 한 3년 정도의 갭을 두고 인플레이션의 네네. 피크가 나타난다. 따라서 지금 2021년에 통화량이 절정을 찍었기 때문에 한 2024년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아니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최소 23년 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는 통화량 외에도 이제 수요 공급도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진 거.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팬데믹이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최근까지도 완전히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쟁도 네네네네. 조만간 끝나겠죠. 그러면은 네네. 그렇게 수요 공급이 회복된다 해도 상황에는 반전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에 따르면 그 통화주의만이 사실은 모든 인플레이션을 지금까지 맞게 측정한 학파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미 정부나 각국의 정부들은 자꾸 케인즈학 수요 공급 논리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설명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그게 이게 또 학문적인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 포퓰리즘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 케인즈학이. 근데 케인즈학은 70년대 이미 틀린 걸로 이미 증명이 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그것도 정통 케인즈학대로도 아니고 막 자기들 맞게 유리하게 변형을 해서 포퓰리즘식으로 돈을 뿌리고 하고 있는데
수요 공급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믿냐면 통화량의 증가 그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데피니션 사전적 어원 자체는 그냥 통화량의 증가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가 초과하고 공급이 모자랐을 때 발생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돼 있잖아요. 이제 뭐 인터넷에 치면. 근데 원래는 통화량의 증가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꿔오고 뭐 해오고 했는데 수요가 애초에 제가 지난번에도 슈퍼카를 예로 들었듯이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100억씩 만약에 뿌린다라고 한다면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씩 뿌린다라고 한다면 당장 뭐 슈퍼카를 사든지 고급 주택을 사든지 그렇게 아주 한정적인 재화들에 돈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실질 상품들은 생산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품들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아주 좋은 엔진을 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생산도 못하는 상품들인데 당연히 그 가격은 그럼 급진적으로 뛰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재난지원금도 많이 풀고 막 양적 완화도 오래 하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한다? 애초에 그런 정책을 지난 10년 넘게 핀 거 자체가 사실 미국은 MMT, 그러니까 MMT라고 이건 또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잘못된 아주 경제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를 믿고 미 정부가 엄청나게 그렇게 지난 10년 넘게 그리고 길게 보면 1980년 이후부터 계속 그냥 유동성을 늘려서 하는 정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요 공급의 불균형 자체가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통화량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 무슨 배가 안 오고 뭐 이런 공급이 끊기고 쇼티지가 있고 하는 것도 왜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데도 팬데믹 때 일을 안 하는데도 돈을 막 엄청 미국에서 뿌려댔고 그러니 수요는 줄지가 않잖아요.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실제 제품은 한정돼 있죠. 이거는 미국인들은 일을 안 해도 그냥 페이퍼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고 지난 영상들에도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GDP 자체가 70%가 소비에서 발생하는데 그 뿌려댄 돈으로 소비를 했다고 그게 GDP 성장했다 막 이러면서 지난 한 2년간 또 왔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처음엔 자산으로 다 양적 완화가 08년에 시작되고는 다 자산 인플레이션만 갔다가 이제는 돈의 이런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이제야 진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기 시차가 보이듯이 정말 이 M2가 늘어난 레벨까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 물론 2레벨까지 상승할 거라고 여기까지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까지 상승할 거다 그 얘기는 저는 전혀 아니고 다만 이런 시차가 있듯이 꽤 많이 진짜로 생전 본 적 없는 정도로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소비자 물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아주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듯이 21년 이후로는 상승률, 연간 상승률 자체는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10% 밑으로 M2가 연간으로 상승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인플레이션 미치면은 그렇게 발생을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CPI를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M2가 10%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연간으로 상승할 때는 안 하는데 이 모든 축소되는 과정들은 말씀드렸듯이 3년 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저 같은 통화주의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제 역사적으로 맞은 건 밀턴 프리드먼밖에 없고 케인즈조차도 밀턴 프리드먼한테 인정을 했었고 그거는 지금 연준이 뭘 한다고 해도 물론 부채가 다 주식 채권 부동산들의 자산으로 가서 자산 버블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자산의 타격만 줄 수 있을 뿐 자산 가격 타격으로 인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걸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연준은. 다만 그거조차도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한다는 거죠. 당장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산 가격도 스태그플레이션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하락하지 29년 대공황처럼 그런 직진으로 하락하는 구간은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무튼 투자자 관점에서는 훨씬 더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잘만 안다면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전문가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 한 2주 전이었나요? 월마트랑 타겟이라는 기업이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재고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재고가 쌓여가면서 결국은 판매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거라 뭐 이러한 이제 논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논리를 아마도 통화량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보시면. 네, 제가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인플레이션도 또 왜 좋은 인플레이션, 성장이 함께하는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좋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만이 있을 뿐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디플레이션만이 있을 뿐이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잘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당연히 기업의 어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겠지. 성장이 깎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그 마지막은 이제 2008년이나 1929년 같은 그런 디플레형 진짜 물가까지 다시 죽는 하지만 그 간에는 최소한의 시차가 몇 년씩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구간들이 있다. 그거를 한 번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은 말씀드렸듯이 실질금리가 완전히 플러스로 오래 유지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지금까지 연준이 매입한 각종 부채 자산들, 뭐 채권부터 뭐 MBS, 뭐 여러 가지 부채 자산을 한 번에 다 그냥 시장에 매각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꺾이지 않을 뿐더러 꺾이더라도 최소한 2, 3년의 시차를 두고 2년,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라는 거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P가 뭐 13, 14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뭐 뉴스에서 뭐 지금 이제 20 몇 정도 뭐 이렇게 좀 S&P 500이 좀 내려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노란색이니까 그렇게 버블 구간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냥 정상 구간까지 내려왔다. 버블이 아니라 역사적인 1930년부터 지금까지 차트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70년대, 40년대, 43년 요쯤 40년대 이때 PE가 어디까지 내려왔으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때인데 요땐 거의 6, 7 정도까지 내려온 적이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엔 단 한 번도 PE가 뭐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슐러 S&P여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명목 그거를 조금 더 잘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때도 더 마찬가지죠. 이거 기준으로는 아직도 그 밸류에이션이 버블 구간에 있긴 한데 그래도 뭐 36 정도 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하락으로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40년대 이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때와 70년대를 보면 여기가 10이거든요. 요 윗부분이. 그러니까 뭐 7, 8, 6까지도 내려온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우울한 전망이네요. 네, 우울한 전망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5, 6월에 반등 시작하면 10월까지는 반등할 걸로 보고 지금 그 안에서 좀 포트폴리오 잘 조정하셔라.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성장하고 리세션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성장,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성장 아니면 말씀하신 그 전형적인 디플레형 리세션에 대한 이분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거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의 확실하다. 디플레형 리세션 너무 70년대가 예전 일이다 보니까 자꾸 잘못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3, 4분기 특히 4분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같이 좀 따라서 떨어지는 그런 PE가 같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뭐 말씀드렸듯이 한번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쉽지 않고 다만 제가 요새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의 부분인데 미국하고 신흥국 특히 중국이나 이렇게 생산이 받쳐주는 곳은 좀 다이버전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중국 IT주,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섹터들이 있는데 원자재 아니면 여전히 원자재가 많이 상승한 것 같아도 그렇게 실질로 보면 크게 상승 안 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중국이 사실은 중국은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난 것 같다. 지금 어떤 주식들은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왔다고 달러로 돈이 몰려서 달러가 강해져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약해질 거고 다른 통화 대비로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신흥국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향 자체는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어도 크게 다이버전스가 될 수 있고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중국 IT 같은 경우가 최근에 크게 상승했는데 좀 지켜보셔라. 제가 봤을 때는 다이버전스가 미국이 힘든 와중에도 내년 말까지 중국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리세션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형적인 그냥 디플레형 리세션이어가지고 저희 채널에도 얼마 전에 김영익 교수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아직도 그냥 전형적인 리세션을 많이 예상을 하세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을 사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김영익 교수님은 내년에 엄청 하락할 거라고 보시는데 디플레형 리세션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땐 시장 논리에서는 그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채권이 매우 부정적이다. 3, 4분기 이번에 주식이 상승할 때 오히려 채권도 지금의 시장의 핵심은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거지 교과서적으로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이 상승하고 절대 그런 교과서적인 상황이 아니라 채권도 똑같은 위험 자산이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래서 가격이 같이 움직인다. 이 부분을 꼭 그래서 채권은 절대 저희 뷰에서는 물론 김영익 교수님처럼 경기 침체를 예상하셔도 채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좀 아닐 것 같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중국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요게 코로나 2020년 3월이고 이제 S&P하고 나스닥
하늘색이 나스닥 차트고 캔들이 중국 IT고 오렌지가 S&P 500인데 보시면 뭐 중국하고 한국만 너무 안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훨씬 중국하고 한국이 훨씬 더 빨리 올랐었죠. 이렇게 훨씬 빠르고 크게 올랐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국은 워낙 일찍부터 2021년 뭐 거의 1년 넘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왔었죠. 특히 IT 쪽이.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상승을 5월부터 상승을 했는데 요게 이제 3월 말 저점이네요. 3월 말 저점, 여기가 5월 저점인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IT는 훨씬 더 크게 올랐다. 한 17%가량이 올랐고 S&P 500하고 나스닥은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로 했을 때 오히려 여전히 마이너스고 중국 IT가 훨씬 크게 올랐다. 그래서 중국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대라 부양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코로나도 재개방하고 부양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저는 분명히 부양을 할 거라고 봤고 리커창 총리가 막 엄청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스토리적으로 중국이 10월쯤에 이제 시진핑 3년임을 결정하는 자리가 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스토리상으로 그냥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영기업이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어떻게든 시진핑 3년임을 위해선 그 말 그대로 국영기업들한테 채용 엄청 늘려 투자 엄청 해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뒤쪽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까지 워낙 또 구조조정을 2015년부터 많이 해왔고 중국이 지금은 진짜 오히려 그런 뭐 질적 성장 뭐 지금까지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막 이러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중국은 완전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다. 다만 중국이 그렇게 부양적인 정책을 하는 건 오히려 미국한테는 또 더 큰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좀 많이 위험하게 보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원자재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원자재가 사실 최근에 뭐 에너지, 유가 그리고 농산물 이런 것들만 엄청나게 뭐 주목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 전쟁 때문에 모든 금속, 구리, 철광석, 원자재가 엄청 많아요. 숫자가 엄청 많고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엄청 많은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모든 원자재는 지난 10년, 20년 동안 너무 가격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설비 투자가 지금 야 우리 너무 유가 비싸니까 빨리 유가 이거 생산 많이 하자. 지금 뭐 우리 구리가 너무 비싸니까 니켈이 비싸니까 빨리 하자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10년씩 걸리는 문제거든요. 생산을 해서 다시 수요에 맞춘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원자재는 투자할 곳이 많다. 그런 아직도 원자재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난번 보여드린 차트랑 비슷한 차트인데 이게 원자재 금하고 은, 뭐 유가, 플래티넘 이 네 개를 M2와 M2V 엄청나게 늘어난 통화량을 다 할인해서 실질 가격 차트를 1960년부터 지금까지 가격 차트인데요. 빨간색이 유가고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도 빨간색 유가는 워낙 지난 10년 동안 많이 하락해서 그렇지 엄청 유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봤자 여전히 유가보다 저평가인 것들도 많고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 70년대 인플레이션 피크였을 때 73년에서 요게 73년에서 75년이고 요게 2차 인플레이션 급등했은 구간 77년에서 81년인데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본 적 없는 실질로 M2로 했을 때 M2 물론 M2가 많이 줄어들겠죠. M2가 줄어들어서 나누는 절대값인 M2가 줄어들어서 이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격도 저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유가 기준으로도 200불까지는 간다. 그리고 지금 좀 각종 특히 은이나 여러 가지 산업용 금속, 뭐 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평가다. 관련 섹터를 좀 잘 찾아서 관련 기업이나 관련 원자재에 투자하시면 적어도 자산을 지키는 거에는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국은 좀 너무 이 매크로에 대한 게 조금 아직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매크로고 요새는 ETF가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매크로만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한 매크로만 잘 알면 위기에서 오히려 저희 크루츠 투자자문처럼 저희가 수익률이 꽤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 연초부터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그게 어렵더라도 개인 입장에서 최소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이게 지금 이래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알고 맞아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빨리 전략을 변경을 하든지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현황이 뭔지는 적어도 알고 가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정말로 국내에서 저는 이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가장 딥한 투자 정보하고 이제 이런 매크로 관련 플랫폼은 저희 프루팅이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저희가 사실 7월 1일부터 워낙 이게 내용들이 미주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다 보니까 원래 지금까지 저희가 개인들 대상으로 좀 싸게 플랫폼 형식으로 많이 해서 가려고 했다가
예. 이게 좀 저희가 이제 리서치 회사로서 기관을 상대로 하기로 했어요. 물론 개인한테도 계속 하지만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레인지까지 알려주고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레인지나 섹터까지 분석을 해줄 거고 아예 정말 레인지 어떤 게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이나까지 7월 1일부터는 이제 그렇게 바뀔 예정이고 다만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늘어난 최소한 저희한테 자문을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왜 저를 보면서 매크로를 아셔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조차 너무 마케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대상으로 이제 하자. 어차피 기관 쪽에 또 아는 분들도 많고 이쪽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전문 이제 리서치 회사로 가는데 다만 애초에 저희 목적은 개인분들한테 진짜 많이 알리고 누구나 손쉽고 싸게 접근하게 하실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전까지 저희 통해서 가입해 계신 분들은 저희가 1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이제 결제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1년 결제를 미리 해놓으시면 저희는 7월 1일부터는 바로 가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7월 1일 이전까지만 아무 때나 1년 결제를 해놓으시면 1년 동안은 현재 가격으로 계속 쓰실 수 있다는 점. 뭐 아무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만 그만큼 그리고 기관 대상으로 하면서 정말 더 전문적이고 더 아예 정말로 더 레인지까지 이제 아무튼 섹터에 대해서 정말 더 콘텐츠도 더 상세하게 반영이 될 거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프루츠 투자자문이 정말 신생 올해 1월 15일부터 시작을 공식 인가받고 시작을 해서 올웨더가 있고 올레셋 두 개를 하는데 한마디로 올웨더는 그 레이달리오가 하는 큰 수익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이제 절대 수익으로 연에 한 7, 8% 뭐 아무튼 올웨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저희가 1월 15일부터 올웨더 수익률은 지금 레이달리오도 마이너스 9% 정도거든요. 올웨더가 제가 알기로. 그리고 RPAR ETF라고 올웨더랑 똑같이 나온 ETF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가 아마 동기간으로 보면은 한 마이너스 10 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로 제가 외환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환 수익을 적용하지 않아도 플러스 0. 몇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이거는 아무튼 저희 사이트 오셔서 링크 타고 가시면 수익률 확인도 직접 그 앱 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수익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올라가고 실제로 저희는 달러로 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웨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아무튼 거의 올웨더로는 분명히 전 세계에서 아마 같은 구간에서 저희가 아마 1등일 거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개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손님이 올웨더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공짜예요. 심지어 올웨더 저희 22년 말까지 공짜고 그냥 성과보수만 나중에 끝났을 때 성과에 대한 것만 10% 성과보수만 내시면 되고 그래요? 다 공짜거든요. 수수료도 엄청 싸고 다 공짜인데 뭐 예를 들어 훨씬 안 좋은 데는 돈이 많이 몰리는데 저희는 지금 거의 손님이 올웨더는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진짜로 이게 제가 좀 개인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지만 좀 어쨌든 진짜로 다르다. 실력과 알려진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래서 좀 한번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올레셋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연에 25% 이상을 추구를 하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매크로로 운용을 하고 그만큼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인데 올레셋이 1월 15일부터 이제 공식 수익률로 1월 15일부터 한 4월 초까지 한 20 몇 프로까지 갔다가 2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4월, 5월에 좀 디플레 리세션에 대한 1분기에는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장이 프라이싱을 계속했는데 4월, 5월에 좀 디플레 리세션 프라이싱이 되면서 지금 한 21%에서 한 14% 정도까지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더 오히려 낮을 때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더 진입하기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또 가입하시기. 다만 올레셋 같은 경우는 최소 가입 금액이 좀 1억 이상이어야 되니까 조금 큰 편이 있고 지금 오히려 올레셋도 거의 물론 이거는 전 세계 1등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구간 동안에 저희가 올레셋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종목이나 섹터를 다 혼합해서 운용을 하는데 아무튼 한 14%, 13% 정도 지금 많이 좀 4월에 조정을 받았지만도 오히려 더 좋은 13%, 14%면 1월 15일부터로 공식 수익률로 했을 때 그 정도니까 좋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적어도 프루팅 구독하셔라. 정말 아셔야 된다 매크로를. 그리고 저도 진짜로 뭐 어떤 정말 나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를 하고자 해서 시작한 게 프루팅이니까 아무튼 뭐가 됐든 또 그래도 어렵고 좀 맡기고 싶다 하시면 프루츠 투자자문 저희를 찾아주시면 되고 적어도 아무튼 프루팅은 꼭 잘 많이 보시면서 거기에 꼭 저의 뷰만 아니어도 진짜 시장에 실력 있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이제 다양한
전망들을 하니까. 네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아마 관심을 좀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도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경제 메트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대표님하고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저 역시도 이제 거시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향상되는 것 같아서요. 뿌듯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 다음 거에도 시장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잘 최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상세히 좀 설명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네네. 그러면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주님도 잘 계시고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